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김치호라고 합니다. 우리 소개하시는 분이 저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약간 오류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77년도에 한국은행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81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석사는 통계학으로 했고 박사는 경제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제가 77년부터 한국은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77년도에 이제 2월 달에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국은행 입학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강당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대단히 이제 저한테는 이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날씨도 뭐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만은 이제 먼 걸음을 해가지고 얼마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경제 상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셨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끝내고 와서 다시 이제 한국은행으로 복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을 떠난 것은 외환위기 이제 마무리가 대충 되던 이제 2001년도에 예금보험공사로 옮겨가지고 한 10년 동안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제 공직이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끝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숭실대학교로 옮겨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뭐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여기 이제 제목은 이제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많은 이제 경제 지표들, 뭐 GDP, 소비자 물가 지수, 금리, 뭐 환율, 여러 많은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을 제대로 구조와 행태를 제대로 이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할 차례를 잠깐 보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이제 1시간 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우리가 경제 동향 분석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간 단계는 제 핵심 부분이 이제 챕터 3에 해당되는 건데,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정교한 계량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고 뭐 들은 바가 있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같은 아주 이제 정교한 이제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또 그 중심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경제 분석에서 가장 이제 실정 분석을 주도한 어떤 그 필드가 뭐냐면은 계량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량 경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 환경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세계 각국의 경제 흐름의 어떤 그 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경제 이론과 모형 가지고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그 흐름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그 환경의 배경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SNS나 인터넷이나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이 정의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과거 우리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만들어진 그런 기존의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보는 경제 이론을 가지고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어떤 예측 기법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강의 진행은 저한테 이제 한국은행에서 준 게 뭐냐면 첫 시간 50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휴식하고 또 30분 동안 강의하고 마지막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강의를 끝내는 걸로 저한테 시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렇게 대충 그 틀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하는 데까지 1시간을 50분 정도를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경제 동향 분석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측이 왜 중요한가? 그런 데 대해서 그 전에 우리가 경제 동향이라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한자로 쓰면은 움직일 동자에다가 방향 향자가 들어가가지고 그에는 일종의 영어로 하면 경제 동향이라는 것은 economic movement, 움직임이라는 게 movement에다가 direction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동향이라는 것은 현재 경제 흐름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면은 미래의 어떤 경제 동향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지?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학생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기업가, 뭐 어떤 금융인 모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어떤 그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거래 비용을 적게 하면서 경제적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별 경제 주체들은 어떤 경제 동향을 잘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소비나 저축이나 투자나 그와 같은 모든 경제 활동을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제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학 다른 학문을 하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현상에 대한 인투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인투이션. 우리말로 뭔가요? 일종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얘기를 하죠. 그죠?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볼 때 그 인투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커먼센스,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직관적인 통찰력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은 대단히 유능한 학자,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이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양적 완화에다가 여러 가지 환율,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대해서 국가나 정부나 혹은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방 국가기관이나 중앙은행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 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어떤 이제 경제를 어떤 한목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도 경제 동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하고 어떤 또 중앙은행이나 어떤 경제정책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정부가 하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을 수행을 할 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물론 개별 경제 주체들 여러분은 이제 개별 소비자나 투자자나 기업이나 혹은 이제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에 대한 관점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관점하고 다를까? 아니면은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를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한다면 하나는 미시 경제학이 있고 하나는 거시 경제학이 있다 이거야. 하나는 마이크로적인 어떤 미시적인 접근을 해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경제학의 필드가 미시 경제학이라고 한다면은 국민 경제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어떤 이제 경제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거시 경제학의 두 개의 큰 필드로 나눌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미시 그러면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미시 경제 정책하고 거시 경제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흔히 우리가 미시경제정책이라면 부문별로 개별 경제 단위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경제정책을 우리가 미시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거시경제정책은 그 정책 효과가 여기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 정책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경제정책을 우리는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정책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경제 주체가 불특정 다수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정책 효과가 무차별해야 돼. 어느 누구는 영향을 받고 누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시정책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통화정책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지? 우리 한국은행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동향을 이해하고 예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배경에는 어땠냐면은 각 거기에 개별 경제 주체들 혹은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갖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목적에 따라서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형을 사용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경제 동향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경제의 개별적 혹은 부문별 총량적인 경제의 움직임을 우리가 경제 동향이라고 하고 여기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경제학 혹은 경영, 금융을 전공한 학생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를 크게 하면은 실물 경제가 있고 금융 경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실물 경제는 뭐고 금융 경제는 뭔가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제 국가 경제 활동을 인체의 활동에 비유를 해 본다면은 사람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외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제 인체의 활동을 우리가 실물 경제라고 한다면은 금융 경제는 그러한 외부적 인간의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인체 내의 어떤 혈액 순환이든지 내분비 기관의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경제를 얘기를 할 때도 실물 경제가 있고 금융 사이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같이 어떻게 우리 경제 개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경제 분석에서 한 나라의 경제 개방도를 측정할 때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분모를 경상 GDP로 두고 분자를 수출하고 수입을 합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내고 100을 곱하면은 그것이 뭐 100 얼마 이렇게 7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 경제 개방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만일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개방도를 측정해 보면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개방도가 얼마나 될까요? 50, 60, 70 올라갈까요? 80, 90? 현재 우리가 한 110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몇 나라를 빼고 난다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경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럽의 독일이 상당히 높지만은 독일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우리나라는 경제 개방도가 높은 그런 이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죠. 물론 그것이 과거 우리가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산업화, 제조업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을 60년대 중반 이후에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취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성장 발전한 것은 분명하겠죠, 그지?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개방도가 높다 보니까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나 우리 어떤 이제 내재적인 힘과 관계없이 어떻게 이제 국제 경제 환경이 좋다 나쁘다 어떤 게 중동에서 어떤 이제 뭐 이제 산유국들이 어떤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 높아진다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우리 어떤 수출, 이제 제품에 대한 수입이 이제 우리 수출 수요라 그러겠죠. 이제 그런 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독자적인 내부적인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이제 우리 이제 경제 개방도가 과거에는 대단히 어떤 뭐 수출 경쟁력 이런 것이 좋은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개방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경제 정책의 독자성이든지 어떤 자유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경제 동향을 얘기를 할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실물하고 금융 사이드로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나누고 또 하지만은 그 중심에 또 다르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대외 부분이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수입과 수출이 되겠죠, 그지? 대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제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이제 움직임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있다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 동향이라는 말도 있고 또 경기라는 말이 있어요. 비즈니스. 경기 동향이라는 말을, 경기 변동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경제 동향을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는 하나의 어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우리가 경기 변동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지금 이 강의 시간에는 경제 동향이나 경기나 대충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런 어떤 이제 생산이나 소비나 물가나 여러 경제의 흐름을 기록하는 그 자료를 뭐라고 그럽니까? 통계라 그러죠, 그지? 그럼 통계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른 많은 사회과학 분야가 있지만은 그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엠피리컬한, 포지티브한, 어떤 실증적인 속성이 강한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경제의 실증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아무리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훌륭한 모형을 만들어 놔도 그 모형을 실제 경제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 들어맞지 않으면 그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제 실증 분석과 이론 분석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형은 정교화되고 디벨롭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경제 분석의 어떤 이제 분석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통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물가도 많고 뭐 통화량도 좋고 금리도 좋고 환율도 좋고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통계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개별 경제 조차 혹은 국가의 경제 활동을 기록한 자료를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통계 자료를 우리가 타임 시리즈 혹은 시계열 자료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서 이렇게 딱 정해진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경제 주체들의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성과나 어떤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크로스 섹션이라 그래요. 그지? 예를 든다면은 2016년도 2월 5일 2시에 이렇게 경제 교육을 듣는 여기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소득과 소비의 어떤 그런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크로스 섹션이 될 거고 횡단면 자료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개인마다 해서 이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타임 시리즈라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떤 경제 통계는 이제 크로스 섹션보다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대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 다 보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소득과 생산과 물가와 뭐 이런 이제 금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우리가 타임 도메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자료가 이렇게 생성되고 기록되는 것을 타임 시리즈라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은 어떤 그런 자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지? 예를 든다면은 이제
2016년도 2월 달에 이 300명의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행위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겁니까? 그지?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도 해. 2017년도 2월 달에도 여러분들 똑같은 조사를 하고 18년, 19년 이렇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조사 과정은 크로스 섹션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통계 자료를 기록하면 되면 그것은 타임 시리즈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떤 크로스 섹션하고 타임 시리즈를 합친 것을 우리가 패널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패널 데이터. 저기 나와 있죠. 그죠? 패널 데이터. 근데 이제 과거에는 패널 데이터가 경제 분석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가 되지 않습니다. 대충 언제냐면 1970년 이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고용 패널 뭐 이런 것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패널 데이터가 대단히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보면은 참고로 왜 좋으냐면은 개인별 어떤 경제 사회적 속성을 반영을 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료가 축적되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적인 분석도 할 수 있고 타임 시리즈적인 분석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치? 자, 패널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뿌리가 된 것을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미국에서 1968년도에 여러분들 뭐 훨씬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68년도에 그 당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를 위한 뭐 이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주로 이제 중하위 계층의 어떤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뭔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PSID를 한번 쳐보세요. PSID 약자입니다.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대단히 이제 현대 경제학이 어떤 미시적으로 충실해지고 이론적으로 강해지고 실증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충분히 경제 분석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경제 이론이 디벨롭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장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이 뭐냐면 PSID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그 PSID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초 뭐 한 몇 년 사이 그것이 지금부터 68년, 9년인 것 때문에 지금부터 한 50년 이렇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계열만 봐도 한 50년이 되고 타임 시리즈를 본다면 그 당시에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가계 조사를 통해서 그게 표본이 한 뭐 3,0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 데이터도 좋고 타임 시리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데이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고용 패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아직은 그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 문제나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하튼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하는 데는 저 세 가지 어떤 이제 데이터 카테고리, 통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경제 분석의 중심이 되는 시계열 자료에는 그 변동 요인과 속성을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타임 도메인으로 집어넣고 이제 수평을 시간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트렌드.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또 이제 경제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렇게 순환 변동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눈에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경제는 어떻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회복할 때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면서 경제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환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지구가 이렇게 약간 이제 기울어져서 이제 자전을 계속하면서 이제 태양을 돌다 보니까 기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계절이 이제 북반구나 남반구나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계절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때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움츠러들게 되고 날씨가 좋은 어떤 봄 가을에는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듯이 어떻게 이제 경제 활동도 우리가 기록을 해보면은 계절적인 어떤 속성이 있더라 이거야. 크게 보면은 이제 트렌드가 있고 순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성이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불규칙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보면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시계열의 어떤 변동 속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계량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면은 데이터의 속성이 뭐 스테이셔너리하다, 난 스테이셔너리하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제? 조금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또 랜덤 워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제? 랜덤 워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을 이렇게 아주 즐겁게 마시고 근하하게 돼서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집을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좌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랜덤 워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을 못 찾으면 그걸 랜덤 워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계량경제학적으로 그걸 분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지? 자, 그 다음에 보면 경제는 순환하면서 변동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추세치가 있다,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변동을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일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이제 추세치를 싹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고 그것은 뭐 통계적으로 컴퓨터가 하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거한 뒤에 변동을 그려보면은 저런 이제 사이클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거야.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뭐가 있겠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어떻게 주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이게 한 번 원위치 되느냐. 이거 주기라 그러지, 그지? 사이클 요소가 있고 또 한편은 이렇게 반복을 하기는 하되 그 진폭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이론을 경제의 어떤 이제 시계열 자료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트렌드를 빼버리고 순환 변동만 가지고 그리면 저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트러프 저점이 있고 정점이 있고 다시 이렇게 경제는 다시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좌우로 호황기가 있고 경기가 어느 정도 피크에 다다르면은 이제 후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황으로 다시 이렇게 접어들어 이런 이제 한 사이클을 나타내고 저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 어떤 경제 변동의 어떤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내외에 여러 어떤 실물적인 요소도 있고 금융적인 요소도 있고 혹은 그것을 수요 충격으로 볼 수도 있고 공급 충격으로 볼 수도 있고 한국처럼 대개방되고 대단히 높은 나라에서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동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요인도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한 경제 변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경기 변동론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경기 순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클이 있고 앰플리튜드 있죠. 진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것은 확장하고 후퇴하고 수축하고 회복하는 이런 이제 크게 보면은 네 단계에 거쳐서 계속해서 순환 반복을 계속하면서 변동하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자, 참고로 이제 또 하나 이게 경기 변동의 국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경기가 좋다, 나쁘다, 지금 불경기다, 호경기다, 혹은 회복기다, 뭐 이제 저점은 언제였고 고점은 언제일까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변동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이제 기준을 우리가 기준 순환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누가 마구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통계의 이제 기관의 중심인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한국은행도 들어가고 통계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기관이 들어가고 경제학자도 있고 계량경제학자도 있고 통계학자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해요. 그제?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 순환 국면은 어떻게 불황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 순환위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의 국면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경기 국면을 기준 순환위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면은 자, 첫 번째 각 순환 과정의 주기와 진폭이 다르더라. 어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제 주기가 이제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진폭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확장기의 어떤 지속 기간하고 수축기의 지속 기간이 좀 다르더라. 그리고 개별 경제 지표들이 또 이제 소비는 어떻고 생산은 어떻고 물가는 어떻고 각 지표별로 이것이 어떻게 사이클과 어떤 진폭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은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경제 교육을 받으러 오셨으니까 내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 같아요? 한국은행 사람들은 줄여서 알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경. 알기 쉬운 경제 지표 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지? 한국은행 저 돌집에 가면은 팔아요. 비싸지 않아. 책은 이렇게 두껍지만 책값은 한 몇천 원밖에 안 할 거야. 그 복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경제 관련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알경이란 말이야. 알기 쉬운 경제 지표 해설이야.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대단히 일목요연하게 컴팩트하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 놓은 책이야. 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 책을 꼭 한번 사가지고 소설책 같이 자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은 대단히 풍부해질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야. 자,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의 기준 순환일 지속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게 자료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대충 10번의 어떤 이제 사이클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맨 오른쪽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 기간을 본다면은 이제 경제 변동의 확장기는 평균이 31개월, 그지? 그리고 수축은 18개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지? 경제 사이클을 살펴보니까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훨씬 길더라. 그건 뭐냐면 경제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지다가 나빠질 때는 좀 빨리 나빠지더라 이 말. 그지? 그리고 우리가 전순환 기간을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데가 얼마나 걸렸냐면 49개월, 대충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거야. 경제가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이제 순환을 이제 이루는 데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보면은 저희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개별적인 차원에서 혹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개별 경제 지표, 생산 활동이든지 물가든지 혹은 통화량이든지 금리든지 여러 경제 지표들의 개별적인
경제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안 좋다, 좋다, 나쁘다, 지금은 어떻게 경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나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겠죠, 그죠? 가장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저 방식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제 동향을 자기 기본적으로 감을 잡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혹은 어느 지표를 가지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별 경제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일정한 어떤 이제 접근으로 가공을 해서 종합을 해서 경기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기 지표를 가지고 현재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야. 경제 심리 지표에 의한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5천만의 인구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기업가들도 있고 어떤 이제 개별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것은 표본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별로 혹은 뭐 이게 소득 수준별로 쭉 이렇게 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표본 기업을 약 한 3,000개 기업을 가령 뽑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우리 경제가 좋다, 나쁘다,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항목이 복잡하지도 아주 심플한 어떤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제 경기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동향이나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제? 자, 네 번째 마찬가지로 뭐냐면 계량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계량 모형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히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통계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 결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경제 구조나 현황이나 현재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평가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모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됐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제 동향 파악에 많이 되는 경제 지표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 여러분 알고 있죠, 이제 국내 총생산. 뭐 GNP나 GDP나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그 GDP나 GNP나 거기를 보면은 생산도 있고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 활동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제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GDP 관련 통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지? 거기 보면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GDP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뽑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정보는 대단히 이제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냐면은 그 GDP 통계 자료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통계국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지? 그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어떤 GDP 통계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발표하는 프리퀀시가 주기가 얼마냐면 분기 단위로 이루어져요. 한 분기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대단히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기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은 이제 자료는 대단히 좋고 포괄적이고 그게 담겨져 있는 정보도 많지만은 단 GDP 통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속보성이 떨어지는 거야. 속보성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이 2월 달이고 분기 단위인 것 때문에 1, 4분기가 1월, 2월, 3월이 될 텐데 1, 4분기 GDP 자료가 한국은행에서 속보치로 가장 빠르게 릴리즈 발표되는 때가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대충 그 분기가 종료한 뒤에 45일 정도. 그럼 언제야? 5월 중순이야. 그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은 5월 중순에 나오는 GDP 통계를 보니까 이미 그때는 금융이나 뭐 외환시장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얘기야. 너무나 이게 너무나 out of date.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속도성이, 시기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나우캐스팅이라고 돼 있죠, 그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일종의 뭐 실시간 예측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그 나우캐스팅. 그러니까 forecast 할 때 그 캐스팅에다가 now 지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GDP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속보성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본 거야. 그 나우캐스팅을 하게 된다면은 거의 실시각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과거보다 훨씬 이제 현재 GDP 통계의 어떤 동향을 좀 더 당길 수가 있는 거야. 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연구 자료가 많지가 않는데 지난해 내가 이제 한국은행 통계국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GDP 통계의 나우캐스팅에 관한 이제 연구를 보고서를 이제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로 나올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역시 이제 좀 있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게 나올지는 몰라. 보면은 조금 이제 나우캐스팅이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GDP 통계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말이야 매달도 아니고 분기 단위로 그것도 그 해당 분기가 종료된 뒤에 한 두 달 가까이 지나야만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래도 분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제 통계는 만스리 베이스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광공비나 서비스의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제조업 가동률 뭐 이런 대부분의 지표들은 어떻게 만스리로 매달 한 달에 달을 이제 발표 주기로 해서 발표되죠. 그것보다 참고로 또 얘기한다면은 이제 실물 경제 활동은 여기 나와 생산이나 소비나 투자나 뭐 이게 판매 이런 것은 대부분 그 주기가 좀 이렇게 뜸에 한 달, 뭐 분기 이렇게 되는데 금융 사이드로 가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 보면은 주식 시장이나 그 주가 같은 거 보고 환율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그 주식 시장이 오픈돼 있는 기간 중에 계속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지? 환율이나 어떤 이제 금리나 어떤 주가 같은 것은 이렇게 실물 경제 활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거의 실시각에 가깝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통계 자료예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 동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러한 어떤 이제 그 발표 주기가 각각 다른 여러 통계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결합해서 하나의 통계 자료를 종합적인 경기 지표나 어떤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지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그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죠, 이제. 자, 이것은 넘어갈게요. 자, 경기 지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경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는데 개별 경제 지표들이 갖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개별 경제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가공해서 합성해서 하나의 어떤 컴포지트 인덱스를 작성해서 그거를 가지고 경제 동향을 이렇게 파악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경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아까 얘기한 계절성이나 불규칙 요인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진폭을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표준화시켜 버리는 거야. 진폭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진폭이 얼마나 크냐, 불경기가 얼마나 깊으냐, 호황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호황이냐 저항이냐 그 어떤 수준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어떤 실제 경제보다 더 앞서 어떤 그런 지수들도 있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뒤따라가는 어떤 그런 지수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러한 이제 경기 종합 지수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것이 실제 경제 상황하고 얼마나 잘 떨어지느냐 한번 보자 이거. 그렇다면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80년부터 2014년까지 어떤 이제 기간 중에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경기 종합 지수야. 아까 컴포지트 인덱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뭔가요? 자, 저는 P하고 T, PT가 있는데 P는 가장 정점을 얘기하고 T는 이게 갑자기 그 계곡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대충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지수, 경기 종합지수하고 이제 보면은 실제 GDP의 어떤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것을 이제 보면 대충 비슷하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얀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개별 경제 지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종합 지수를 경기 만들어가지고 실제 경제 상황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대단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종합 지수의 어떤 유용성이 확인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아까 세 번째 방식이라고 해서 심리를 조사해서 경기 지표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BSI가 있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지만은 CSI가 있는데, BSI는 어떻게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데 약 2,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것은 이제 뭐 대표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기업들을 선별을 하게 되겠죠. 해서 보면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고 보는 업체 수, 거기다가 부정적인 응답수 그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전체 응답수에다 곱해서 100을 곱하고 100을 더해주는 거다. 계산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지?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만드는 BSI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저렇게 만든 자료가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야. 여러분 복잡하게 뭐 숫자를 만들고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업하는 활동,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이제 경제 주체들의 건전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BSI는 이제 BSI를 중심으로 100보다 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는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 거. 100보다 적으면 나빠질 거라 보는 거야. 100인 것 때문에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BSI의 어떤 산식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지?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하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으면은 저기 10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긍정적인 기업체 수가 더 많으면 100보다 클 거고, 그지?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한국은행에 나와서 혹은 저기 한국은행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경제 뉴스나 혹은 그런 뉴스를 본다면은 이제 매달 이제 BSI나 CSI 이렇게 나올 거야. 그때 보면은 저것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동향 흐름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어떻게 기업들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그 비슷한 어떤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국은행이 56개 도시에서 2,200가구, 그것은 뭐 성이나 연령이나 주거지나 혹은 직업이나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이것도 값이 0하고 200 사이에 있게 되고, 그 조사 품목도 조사 항목도 대단히 단순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집에도 저런 어떤 조사 가구에 해당되는지 몰라. 있겠지. 그치? 보면은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집안에 이렇게 쓸 문제 하나 던져주고 저것만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쭉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저 나온 CSI가 100보다 크면 앞으로 좋다. 100보다 90 얼마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면 나빠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나온 것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보면은 상당히 잘 나중에 있다가 말이에요.
뭐 여기도 이거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경기 지표가 될 거고, 밑에 이제 빨간 거하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국민소득 계정에서 GDP 그 통계를 만드는 그 부분을 보면은 민간 소비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민간 소비의 어떤 순환 변동치를 이렇게 그려본 거고, 그지? 그리고 밑에는 경기 동행지수, 우리가 앞에서 CI라고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것을 저기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P하고 T, PT가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네 가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우 좋다, 약간 좋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그 네 가지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경기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되더라 이 말. 응? 자, 지금 몇 분인가요? 조금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적게 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은 BSI하고 CSI를 가지고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조사해서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왕이면은 소비자, 생산자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이렇게 좀 합치면 어떨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이디어를 내서 2012년 5월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BSI의 어떤 40개 항목, CSI의 20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 연관성이 대단히 높은 7개 항목을 뽑아내가지고 BSI에서 5개, CSI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ESI라는 이제 인덱스를 또 만드는 거야. 2012년도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 BSI하고 CSI의 어떤 그 이제 가중 평균한 일종의 그런 어떤 심리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보면 뭐 내 이름이 들어가서 좀 미안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2년 전인가? 그러니까 지난해 14년도에 이제 이것도 한국은행의 어떤 그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몇 교수들하고 한 건데 저것은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학술지에 발표가 됐어요. 저기 보면은 경제심리지수의 유용성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은 BSI에서 5개 항목을 뽑아내고, 그지? CSI에서 이제 2개를 뽑아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7개의 구성 항목이 있는데 저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7개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어떻게 줄 거냐, 그지? 그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지? 가중치를 고정해서 픽스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 매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가중치를 둘 거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쉽지가 않아. 그 부분을 이제 그때 저희들이 내가 쓴 논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참고가 되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가 그렇게 구한 경제 심리 지수하고 GDP의 어떤 성장률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자 이거야. 그렇다면 물론 약간의 구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 심리를 조사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경제 동향 분석이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이 주로 이제 경제 동향을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단기적인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 문제를 보는 그 이제 시계는 이제 타임 허라이즌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동향이나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가 투자가 소비가 어떻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런 방법을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인덱스, 지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량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 자, 계량 모형을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계량 경제학 혹은 수리 통계학을 수강한 학생들은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량 경제학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지? 자, 여기 보면은 계량 경제가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량 경제학 영어로 하면 뭐가 된가? 이코노메트릭스죠, 그지? 앞에는 이코노가 있고 뒤에 매트릭스가 있는 거야, 그지? 이코노는 경제라는 거고 매트릭스는 계량학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번역을 한다면 오히려 경제 계량학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지도 몰라요, 그지? 이코노메트릭스, 그지? 사이코메트릭스 뭐 이렇게 바이오메트릭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스가 붙고 앞에 이제 그 학문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량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뭐 일본 애들이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시간을 잠깐 이게 우리가 서구 문물이나 그 뭐 학문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우리가 20세기 전반에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 참고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경제학과 관련해서도 서양의 어떤 경제학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그 각종 용어를 이제 우리 용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것을 참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두고 이렇게 참 그 번역이 참 뜻에 맞게 잘 번역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 수행 방식이 뭔가요?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그러죠. 그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런 뭐 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돈을 풀거나 걷어들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가 안정 목표 그 밴드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5%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1.5%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만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야.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이션을 이제 타겟팅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여기 저 녹화도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한국은행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었고 98년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그 중심에 뭐 기본도 만들고 연구 논문도 쓰고 하던 시절이 제가 이제 일생에서 그 대단히 바쁜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1998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안전망이 크게 바뀐 그런 시기가 됩니다. 언제냐면은 9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이 독립적으로 이제 통합감독원으로 가고 중앙은행은 은행감독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에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이 확보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많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게 있다면은 통화정책의 운용 방식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어떤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타겟팅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한 건데 문제는 한국은행법에 인플레이션 타겟팅 영어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가 그 당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직역을 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 목표제 이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의역을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이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방식의 고유 명사가 된 겁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거기 가버렸는데 여하튼 이제 경제 계량학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
번역일 수도 있대요. 계량경제학이라는 말보다는. 여하튼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현상이 과거보다 시간이 흐르면 대단히 복잡해지고 변수도 많아지고 그 변수들의 움직임도 이거 굉장히 볼라타일해지는 거야. 그러다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그지? 그러한 경제 현상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수리적으로 모형화하는 거야. 변수가 대한 모형, 여러분 경제 모형이 뭔가요? 자, 경제 모형이 뭡니까? 경제 현실은 대단히 복잡한 그러한 복잡한 경제 현실을 단순화시킨 것이 모형이다 이 말이야. 영어로 하면 simplified version of a complicated economic reality. 이것이 경제 모형이야.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킨 거야. 실제 경제 현수는 수천 수만 개가 됐고 경제 어떤 뭐 방정식이 많지만은 그것을 몇 개의 핵심 방정식으로 모형화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수리적인 어떤 모형화라 그러죠, 그지? 경제 현상을 그렇게 수리 모형화하고 거기에다가 복잡해지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통계적인 확률적인 해석을 하는 계량경제학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량경제의 학문적 속성은 수리적인 모형을 경제 현상을 수리적 모형화하고 거기서 통계학의 추정과 검증 그러니까 통계적 추론을 집어넣고 그것의 어떤 분석 대상은 경제고 이것이 계량경제학 그러니까 경제 수리 모형 통계적 추론 이것의 3요소가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이 되어서 발전한 학문이 계량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자, 그 계량경제학을 어떻게 보면은 학문 영역에 등장한 것이 1930년대 초반이야. 국제 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메트릭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진 것이 1933년이고 거기서 발간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1933년이고 그래서 초기에 30년대 이후에 계량경제학은 실제 경제학의 어떤 그 분석에서 그 경제학이라는 게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단히 일정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그지?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모형을 돌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며 그러한 실정 분석의 중심에 계량경제학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량경제 요소를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초기에 이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계량경제 분석에서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론을 만들 수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 모형화해서 추정하고 어떤 실정 분석 결과를 뽑아내는데 대단히 한정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겨우 한다는 게 국민소득 통계나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대단히 애그리게이티드 매크로 데이터를 그것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투자함수를 추정하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이제 계량 분석이 이루어졌지만은 70년대 들어서면서 아까 앞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PSID 데이터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죠. 패널 데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패널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미시 데이터들이 대단히 많이 확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미시 데이터가 많이 확충되면서 계량 경제학에서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는 마이크로 이코노메트릭스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8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은 특히 이제 실물보다는 금융 쪽의 어떤 이제 경제 현상을 금융 행태나 시장이나 이런 환율, 뭐 금리 이런 주가 이런 여러 금융 변수들을 이제 분석하는 파이낸셜 이코노메트릭스가 이렇게 이제 계량 경제학의 한던 이제 중심축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자, 여하튼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는 것은 실전 경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량 모형을 가지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크게 본다면은 경제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소비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고 투자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이제 여러 경제 이론이 있다면은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계를 모아보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추정하고 그 추정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 의미, 확률적 해석을 해서 우리가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제? 그 중심에는 기본적으로 그 모형이 가져야 될 조건은 뭐냐면은 아까 말해서 소비함수나 투자함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계량 경제 모형을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게 뭐야 하냐면은 경제 이론이단 말이야.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제? 소비 이론, 투자 이론, 어떤 뭐 효율적 가설 이론, 뭐 여러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그 모형을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해서 우리가 경제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대부분은 어떤 계량 경제학의 중심 영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구조 모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적 접근에 의해 가지고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 모형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계량 경제학적으로 추정하고 결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면은 VAR 모형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의 약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계량 경제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들은 대단히 이제 애그리게이트 되든가 실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제 인구가 5천만이고 애들 빼고 노인 노령자들 빼고 그래도 약 3, 4천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3, 4천만이 실제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지는 거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다 동일한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레프레젠터티브 에이전트라 그러거든. 다 같다고 뭐 평균적으로 같을지 모르지만은 국민 소득이 우리가 어떻게 몇 조가 된다면 그것을 5천만으로 나누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되고 그 1인당 소득을 얘기를 할 때도 본다면은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회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적인 거시경제 분석에서는 다 비슷한 경제적인 선택과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 경제 분석을 해온 겁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 스트롱한 가정이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잘 안 맞는다. 그렇게 뭐 정교한 모형이 어떻고 구조 모형이 어떻고 뭐 소비 함수가 어떻고 투자 함수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 맞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응?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구조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다 두루뭉실해 가지고 모든 변수에 그런 구조적인 가정이나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서 리듀스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VAR 모형 같이 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1980년대에 나오지만은 탐스 아전트나 이런 분이 뭐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랬지만은 크리스 심슨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80년대, 90년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계량 분석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접근 방법이 된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론은 뭐냐면은 데이터의 문제. 데이터가 정교하지 않고 미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제 분석에서는 거시 데이터,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구조 모형에다가 혹은 이제 그것도 아니다. VAR 모형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접합을, 접목을 해서 그 중간적인 방법을 하는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미시 데이터도 넘어갈게요.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 Financial Econometrics를 본다면 이건 좀 재밌는 얘기가 된 거야. 실물 경제 활동과 달리 금융 경제 변수들은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거의 실시각으로 어떤 시장 거래 동향이 어떤 주식 시장, 환율 시장, 금융 시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 포인트가 실물 경제 활동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늘어난 거야. 거기에다가 어떻게 1990년대 이후에 IT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컴퓨터의 어떤 그 우리가 IT 기술의 발전 과정 보면 완전히 획기적인 거죠.
내가 73년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IBM 730이나 큰 이제 전산기가 있었어요. 이런 대강당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사반세기 동안에 있었던 IT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무궁무진하고 새로운 경제 현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용량 처리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경제 영역이 어딨냐면은 금융시장 쪽이었던 거야. 그럼 금융시장을 그런 금융시장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90년대 특히 뭐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는 파이낸셜 이코노메틱스가 그 경제 분석, 계량 경제학의 어떤 건 이제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공신경망 여러분 일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인공신경망이 뭐냐?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 능력이 안 되고 데이터가 없고 어떤 그런 거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냥 뭐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대충 추정하고 뭐 분석했는데 이제는 그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금융공학 기법이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인체의 어떤 신경망의 뉴런이라 그래서 그래서 저기 중간에 이렇게 셀 바디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되는 이거 우리가 자극을 봐봐 이렇게 자극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뇌에 전달돼서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분을 이렇게 치면은 치지 마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저러한 인체 실제적인 신경망을 아티피셜하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인풋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 어떤 이제 뉴런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경제 변동이라는 것은 외부 경제 환경 변화나 어떤 여러 정책 변화나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화가 주어지면 그것이 내생화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정으로 아웃풋으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인공신경망에다가 반복적으로 이제 인풋을 주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거고 1000번, 10,000번 하는 거야. 10만 번, 100만 번 반복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흐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이에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이 결국 따지고 본다면 데이터 마이닝하고 인공신경망하고 비슷한 맥락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할 때 이거 연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공신경망은 경제 이론적으로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론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가비지라고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나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보니까 경제 이론의 토대를 둔 정교한 계량 경제 모형의 예측력보다 이것이 훨씬 뛰어나더라. 그 경제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이론에 충실한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실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떨어지고,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면 우리 여러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줄이고 강의를 10분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 지금 끝내야 돼요. 자, 이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량경제학의 어떤 이제 문제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적어도 주류 경제학에서 보는 경제 모형이나 계량 경제 모형, 예측 모형 가지고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경제학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경제 분석뿐만 아니라 계량 경제, 아까 말 계량 모형을 통해서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 방법에서 가장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해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이제 경제 환경이나 어떤 연구 환경은 IT의 발전과 그 적용, 자료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이거. 저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겠냐.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새로운 알고리즘 또는 시뮬레이션 기법의 개발로 과거에는 상상에 거쳤던 대단히 복잡한 모형이 이제 추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점차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될 겁니다. 그지? 여러분 뭐 빅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들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거의 다 과거보다 훨씬 프리퀀시가 높아지는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물가 조사를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표본 조사를 통해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3,000개, 5,00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의 가격 변동을 다 뽑고 거기다가 일정한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물가 조사를 만들지 않아요. 그지?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앞으로는 적어도 뭐 5년 이내에 어떻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IT 기술이나 자료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지금은 정말 저 시골 어떤 오일장에 가서 현금 주고 사는 그런 거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거래의 95%가 어떻게? 신용카드를 할 때 그냥 신용카드를 내건 현금을 내건 어떻게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지? 바코드를 찍어요, 안 찍어요?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 용량이 커진다. 그것이 중앙연산장치로 실시각으로 이렇게 전송이 된다면은 중앙에서 큰 처리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표본 조사에는 물가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실시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품목별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동향하고 거래 동향이 다 파악이 될 거다. 나는 그것이 앞으로 5년 내에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이거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빅데이터 지금 한국 통계학회에서 이번에도 핵심 어떤 이슈가 뭐냐면 빅데이터 문제야. 빅데이터가 단순히 어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전반적으로 이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이 무한히 열릴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공신경망이나 금융공학적인 어떤 그런 기법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러니까 Financial Econometrics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Empirical Finance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 여기에 경영학 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영학이나 재무 쪽으로는 저 분야가 대단히 곽강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해온 지난 5, 60년 동안 해온 계량 모형이 다 효용성이 다 떨어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거야. 그거는 그 나름대로 어떻게 의미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경제학자들 보는 이제 계량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문제가 안고 있는 그런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이해하는 주류 경제학, 메인스트림의 경제학의 시작점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19세기 말 알프레드 마샬에 의해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그 이후에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발전한 어떤 것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주류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제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경제 현상의 균형은 존재한다. 그것은 그리고 더욱이 그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일반 균형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 균형은 안정적이다. 이거 경제학에서 보는 명제야. 그리고 모든 여기에 이제 300명 아니라 인구 5천만이 representative.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최적화를 깔고 경제 이론을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 현상은 자건 그러한 메인스트림의 주류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그 방법이 옳을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행위는 우리가 과거 미시 데이터가 없을 때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경제적 선택을 한다고 봤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어떻게? 미시 데이터가 아주 개별적인 어떤가 개별적 인구 5천만 딱 개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 이거야. 이질적이더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최근의 경제 현상을 이렇게 본다면 그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특히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주류 경제학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의 분포 형상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정규 분포화 되지 않는 것도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꼬리가 아주 뚱뚱한 어떤 그런 분포도 있고 파워로 디스트리뷰션 여러분 몇 함수라고 들어봤을 거야. 몇 함수 분포 같은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형 분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 분석에 제대로 감안을 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금융위기나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이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그러한 흐름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특히 금융이나 외환이나 주식시장에서의 행태를 보면은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IT, 인터넷, SNS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경제활동, 상품 시장을 어떻게 주류 경제학은 제대로 분석해내고 예측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클로즈드 시스템이야. 우리가 뭐 복잡게 이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클로즈드 시스템이야. 예를 들어 본다면은 현재 우리 경제 현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변수가 많아지고 그 변수의 움직임이 복잡하잖아요. 그치? 복잡한 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경제 현상이 어떤가 클로즈 시스템 말이죠. 이게 오픈 시스템이 되면은 경제 현상이 다이버저 돼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경제 현상 이런 클로즈드 시스템 안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즘 위안부 문제 된다고 불가역적 어떻게 했나? 나는 불가역적보다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봐. 비가역적이면 가역적이어야 돼.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언젠가는 원위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시스템인데 그러한 클로즈 시스템 안에서 단지 변수가 많아지고 움직임이 한층 복잡해진 것이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아니 비가역적인 오픈 시스템에서 복잡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복잡하게 사람 눈에는 복잡하게 보일 뿐인데 실제로는 그것은 대용량 컴퓨터를 도입을 하면 풀 수가 있을 거야. 변수가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풀 수 있는 거야. 클로즈 시스템의 얘기가 된다면 이런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 중국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짜장면을 만들 때 그게 뭔가 점을 하나에 스팟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주무르고 반복적으로 해도 그것을 그 안에 있는 한은 풀어낼 수가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클로즈 시스템이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과연 복잡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자체가 복잡성이 높아진 건지 알 수가 없더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코노피직스라고 들어봤을 거야. 경제 물리학, 경제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경제 현상을 물리 현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어떤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물론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경제 현상이 자연 현상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경제 현상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하고 비슷한 데가 대단히 많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의 어떤 메인스트림의 어떤 주류 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에 너무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논문이 또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것이 지난해 12월 한국통계학회에서 나오는 응용통계연구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는 내가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학계지에 이제 실린 논문이 바로 이제 경제 현상과 경제 분석 그리고 통계학적 응용성 뭐 이런 제목으로 쓴 논문이 있는데 이것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 한 17, 2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에 수식이 하나도 없어요. 수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여러분 에세이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두서없는 강의 공식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한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경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자, 그건 지루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